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야가 오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처리 시한을 18일가량이나 넘기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여러 우려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657조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조 2천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여야가 공방을 벌여왔던 R&D 예산과 청년, 지역화폐 예산 모두 증액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현장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R&D 예산 6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요.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공적개발 원조 예산과 예비비 삭감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논리로 내놨던 정부 예산안, 그리고 그 정부안보다 더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역대급 세수 감소라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내년 지역의 살림살이는 더 걱정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2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먼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학동에 위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변공원인 거북공원이 매년 막대한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수 시민들의 대표적인 도심 수변 휴식 공간인 여수시 학동 거북선 공원의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계속되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여수시가 해마다 수억 원의 공원 관리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데 정작 거북공원 호수의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거북공원의 악취 민원은 최근 여수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집중 거론됐는데요.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거북선 공원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여수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거북공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석주 의원은 거북선 공원의 연도별 관리 비용이 2020년에 8,161만 원에서 2021년에 3,912만 원, 2022년에 3억 8,046만 원, 2023년에 5억 2,33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네. 여전히 호수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고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도심에 있는 정말 대표적인 공원에서 호수 악취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해당 의원은 일산과 세종, 인천 청라호수공원 등 타 지역에서는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사전 정화를 하고 있고 호수 퇴적물에 대한 주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 수질 관리가 되고 있다며 호수의 퇴적물 준설로 근본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해당 의원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경우 이 바지선을 활용한 퇴적물 준설과 친환경약품 이용 등을 통해 호수의 수질이 3급에서 1급수로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며 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거북공원의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풍부한 수원 확보와 수질과 퇴적물을 분석하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 또 관련 예산 확보 및 장비 확충 등을 주문했습니다. 여수 거북공원의 이 수질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북공원의 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관정을 설치하고 또 퇴적물의 준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호수의 수질 악화와 악취 민원과 관련해 연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호수에 물을 배수하고 호수의 부유물 제거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호수공원이 미관상 보기는 좋지만 사실 한번 조성해 놓으면 호수에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하고 수질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자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뒤늦게나마 여수시가 수질 관리에 나서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런 정도의 민원이라면 사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미리 나서서 살피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타 지역 사례를 잘 참고해서 얼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에 소재한 전통 오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다뤘는데 최근 최종 용역 보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광양시의 전통시장인 오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대표적인 먹거리 개발 등으로 집객 효과를 일으키고 시장의 상설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용역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광양시는 최근 소비 패턴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들이 침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용역 결과에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 전통시장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접목한 연계 발전 방안과 유휴 공간의 활용 방안,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검토됐습니다. 네. 최종 용역 결과에는 시장의 대표 먹거리 개발과 단계적으로 영업일을 늘려 매일 시장 형태 또는 주민생활 복지형의 복합 공간으로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오일 시장을 매일 시장으로 바꾸는 대안이 지금 제시가 된 셈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가 같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용역사는 광양시의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매실을 소재로 한 매실떡이나 비빔밥, 매실국수, 매실닭구이 등 상품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또한 산업도시인 광양시의 젊은 근로자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 양조장이나 주말시장 운영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네, 좋네요. 전통시장의 매일시장 전환과 관련해 현재 5일장 형태의 시장을 우선 주말시장 운영 등으로 매월 10일 이상 영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매일시장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계 장옥 내의 유휴 공간의 재정비로 집객이나 공간을 조성할 것,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 닭구이 파티존의 운영, 블루어리 콜라보 메뉴 개발 등을 제시했는데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이 상인들도 시장이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상인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테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네. 정인화 광양시장은 유계장옥 재정비와 구분 점포의 통합 운영, 집객력 있는 대표 음식의 개발, 상설 시장화 등이 시급해 보이고 이 최종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업을 요약해서 최종 용역 결과물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끝 소식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모니터한 시민단체로부터 시의원들의 역량이 좀 향상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순천시 의회 의원들에 대해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의 역량이 대체적으로 향상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2023년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한 순천행정연대는 최근 평가회의를 통해 지난 2022년과 비교해 올해 순천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평가 지표가 올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네. 순천행정모니터연대는 이번 평가 지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와 노력뿐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등 지역에 이슈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모니터연대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고 심지어 감사에 불참한 의원, 특정한 단체나 계층만을 옹호하는 듯한 질의를 한 의원들, 또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피감기관인 순천시의 태도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라며 지적사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순천시 의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일종의 의정활동, 시험을 치른 셈인데 이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순천행위적 모니터연대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의 초과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주문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장면에 대한 영상회의록 가운데 소리나 영상이 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나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순천행위적연대는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에서 우수 의원을 선정했는데 네. 이번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순천시의회 양동진, 이봉남, 정광현 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발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수광양 순천 소식까지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 진행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송 아나운서님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예. 아, 정말요? 아니요, 너무 좋네요. 늘 거기 계셨던 것처럼 편안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네. 늘 그 청취자 입장에서 들을 때마다 와, 이렇게 웅장한 코너 시그널은 그 전국에 어디에도 없다. 아, 예. 뭐 시그널은 뭐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뭐 용의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용이 부재한 관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들어보니까 사무실 이전하셨다고. 아, 예, 사무실 축하드립니다. 이전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 연말에 좀 이런 게 몰리는 시기가 있나요? 뭐 일감이라 할까요? 그런 게. 연말에는 저희는 사실은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2주간 법정이 휴전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좀 오히려 한가한 약간 한가한. 예, 재판은 없으니까 그 좀 더 한가한 시기고 이제 뭐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는데 좀 더 이바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비를 이렇게 예, 많이 하시면서. 소비를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늘 지역 사회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혼자만의 생각이시죠? 지역 사회도 우리 사무실을 좀 걱정해주고 그러면 좋겠네요. 언젠가 네. 또 걱정해 주시겠죠. 네, 그렇죠. 예. 네. 너무 일방적인 관계가 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연말에 그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화제의 판결 어떤 판결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을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판결인데 이제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제 어떠한 뭐 사유로 이제 보증금을 안 주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증금을 주어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상당 기간 이제 지나게 되면서 그 이제 원래 약정했던 임대료보다 이제 뭐 주변에 그런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그 계약상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차액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바뀐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내야 될지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네. 우선은 강자의 쟁점은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은 기존의 계약은 월 차임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네. 가정을 해봤을 때 계약이 1월에 끝났어요. 끝나면 사실은 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이제 점유하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습니다. 네. 다만 계약은 1월에 끝났고 실질적으로 6월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점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시세는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전에 계약에 따르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시세에 따라서 500만 원을 차임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종전 계약에 따라서 100만 원을 내야 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1, 2심에서 나왔던 결론이랑 대법원에서 나왔던 결론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그 케이스고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이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네. 종전에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100만 원을 부담할 네네. 뿐이고 시가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그와 반대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 차임을 오른 시세로 내야 한다. 시가에 따라서 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전 임대차가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래 임대차 계약에서 체결했던 차임만 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을 그 취지에 따라서 잘 판결을 한 것이라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애초에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 그 임대인의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임차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계약 관계가 명백하게 종료가 됐다라면 당연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짐을 빼야 될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서 시가에 따른 것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판결을 보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판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증금을 잘 돌려주면 이럴 일 없습니다. 그렇죠. 보증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 이 사건의 발달이 이제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청구 소송이었는데 아마 임대인은 너가 어쨌든 인도하는 시기까지는 계속 부당 이득으로서 임대료가 발생을 했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났었나 봐요. 실제로는 그 처음에 약정했던 임대료와 이제 나중에 반환했을 때 그 시점까지의 그러다 네. 보니까 1, 2심에서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반환해야 되는 그 부당 이득금의 액수는 이제 시세를 적용해야 된다, 시가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1심은 봤던 건데 네. 대법원이 이건 잘못 판단한 거다,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판결이죠. 네.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전까지는 어쨌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쟁점이었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립된 판례가 없다 보니까 그 하급심에서 1심, 2심에서 이제 좀 결론들이 서로 막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어떤 이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이런 보증금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있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상가도 그렇지만 일반 세입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 토크 해볼 텐데 어제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반된 판결 2가지가 나와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주제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심신미약. 지난 설 연휴에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는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서 감형을 해줬고요. 반면 지난 8월에 흉기를 들고 대구 동대구역에 들어가서 30대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은 찬반 논쟁이 늘 뜨거운 이슈인데 오늘 두 분과 이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콩트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사실 너 원래 내 스타일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나밖에 없다고 한들 언제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그땐 내가 너무 외로워서 살짝 어떻게 됐었나 봐. 나 시험 공부도 본격적으로 해야 돼서 바쁘기도 하고. 근데 진짜 너 내 스타일 아니야. 너도 거울을 좀 봐. 머리는 와 나는 진짜 너 헬멧 쓰고 오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배는 그게 뭐냐. 40대 아저씨도 그렇게는 안 나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남자는 나 진짜 별로야. 우리 진짜 이제 그만 만나자. 어쩌고 어째 우리가 100일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살 뺄게 라순아. 나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나 수업 있어서 먼저 간다. 아니 라순아
아니 내가 살 뺀다고 머리는 돌려 깎을 수도 없지만 살은 빼면 머리도 작아질 거야 라순아. 깨똑. 응? 이 새벽에 무슨 깨똑이야? 자기야 자니? 아 진짜 찌질하네. 깨똑. 뭐야 또? 나 자기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 우리 좋았잖아. 다시 만나면 명품백도 사주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싶어.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은 신고를 해서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 돼.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제가요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송라전 씨 되시죠?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날 제가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어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뭐냐 그 심신미약. 아니 심신미약 상태였다고요.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 저 궁금한 게 이 꽁트 원고는 어떤 분이 쓰시는 아 거예요? 우리 작가님께서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맛깔나게 해주시는데 전적으로 쓰시는 거구나. 네. 저는 오늘 이결아 변호사님께서 같이 쓰신 건가? 안 보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저희야 뭐 작가님이 다 차려준 저희 밥상에 경험을- 숟가락 하나 자꾸 올리는 말을 거죠. 네. 저의 경험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경험 그리고 반영했습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아. 꽁트에서 피곤하네요. 그 명품백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네. 그 힘을 쫙 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심신미약 관련된 꽁트 듣고 왔고요.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심신미약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꽁트에서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 해보고 왔는데 송라전 씨께서 마지막에 나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쉽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죠. 네. 왜냐면 다 심신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제 범죄자들의 많은 부분 이제 그 많은 범죄자들이 진짜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송나전 씨가 심신미약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약 이제 이게 범죄 행위로 인정이 될 경우에 감형을 받으려면 단순히 그때 뭐 술에 취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진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정도까지의 입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 보여요. 인정되기 그래서 힘들어 보여요. 실무상 단순히 술을 마셨다, 술에 뭐 만취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인정해주지는 않고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어떤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범행 당시에 행위를 할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졌었다라는 사정까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항상 설명을 드리죠. 뭐 주장을 꼭 해달라고 하시면 네. 제가 봐도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열심히 주장을 하는데 어떨 때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통상 술에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고 필름도 끊겼고 이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주장을 하되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괘씸죄로 더 크게 우리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주장을 할까 말까 여부도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뭐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신미약을 넘어서 완전히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 우리 그 이제 형법에 보면 이제 이 심신미약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네. 형법 10조에 심신장애자라는 이제 규정인데 1항에 뭐가 있냐면 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 자, 이걸 이른바 심신상실이라고 해요. 네. 심신이 아예 상실된 사람. 상실. 네. 그런 말도 있어요.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무죄를 선고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행위 당시에 이것이
어떤 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벌하지 않고 네. 아까 앞서 말했던 심신미약은 그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전항의 능력 그러니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심신미약을 넘어서 완전히 판단이 불가한 사항은 심신상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예 정신기능의 장애 이거 물론 꼭 뭐 술이나 마약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병적으로 인해서 그런 장애로 인해서 아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제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네. 그 피해자가 괴물로 보였어요. 아니면 자꾸 내 귀에 쟤를 죽이라는 그런 환청이 환청이 막 들렸어. 들렸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심신상실로까지 인정될 정도다. 라고 오. 한다면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도록 이런 형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다 입증이 다 가능한 상태일 때. 그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입증은 이제 아무래도 정신 감정이 필수적이겠죠. 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진단받았던 진단서를 내긴 하겠지만 네네. 그것만으로 바로 인정은 당연히 아. 안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이 사람의 심리 테스트도 하고요. 직접. 예, 정신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도 하고요. 음. 한 달여 동안 이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해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 기존의 정신분열증의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에 정말로 변별할 능력이 없었냐 그거를 이제 심도 깊게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심신상실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피해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음. 그 이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오프닝에서 존속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고요.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에 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한 그런 사람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상반된 두 가지 판례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선 판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존속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40대 아들에 대해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서 그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다는 그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네. 그 피고인은 잠을 자고 가라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나는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물을 내가 계속적으로 복용했다라면 내가 환각이 아니었을 텐데 네. 복용을 중단해가지고 내가 환각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범행을 하려는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환각 상태로 인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감형을 받은 사례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동대구역에서 일어났던 그 흉기를 들고 이제 시민들 위협하고 이런 사건은 이 피고인도 당연히 자기가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내역들을 제출도 했고 실제 감정도 했지만 네. 보면은 이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30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게 심신미약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이 사람이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력도 인정이 되고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손이 다칠까봐 손수건으로 흉기를 감싸는 등 그런 어떤 범행을 구체적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어떤 그런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크고 또 사회적인 고립 으로 인해서 이 피고인 자신의 정신병이 악화된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은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그 식으로 변명만 일삼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그거에 대한 치료 의지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속 살인하고는 다르게 본 거죠. 네. 아예 맞습니다. 그 존속 살해 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한 살해라는 행위를 할 당시에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기억도 없고. 네, 엄마는 잠을 자고 가라고 했는데 엄마를 괴물로 오해하고 그리고 실제 이 피고인은 엄마를 살해한 그 현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실제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대요. 어떻게 보면 유족들은 거 형제 자매나 아니면 이제 그 가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도 아는 거죠. 있는데. 오랜 기간 이 사람이 정신병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걸. 근데 1심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신미약을.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실 정도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15년은 조금 무겁다 해서 네. 10년으로 감형을 해준 감형이 거죠. 된 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 말고도 실제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속 살해처럼 심신 상실이라고 주장할 정도까지 네. 이쯤까지 가야지만이 인정이 되는 보통 거의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단순히 네. 그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뭐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다. 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나 그에 따른 통제 능력이 결여되었다. 아니면 더 감소되었다. 이것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라든지 그때 많이 취해 있었다라든지 그거는 그냥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됐다. 그 행위 당시에 그것이 저하됐다라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어떤 판결 결과만 보고 아니면 짤막한 기사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대로 평가를 내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 화도 막 나고 그렇죠. 근데 이 재판 기록을 전체를 보지 않고서 이 결론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상태가 얼마나 중한 정도였느냐, 그리고 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배관을 잘 타고 올라갔다라든지 자기 손을 감쌌다. 예, 자기 손을 안 다치게 뭐 수건으로 잘 감쌌다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완전히 뭐 정신적으로 맛이 간 상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보호할 것들 의지도 있고 이게.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소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다 살펴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네. 단순히 술 먹었다고 봐줬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미우니까 안 받아들여줬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큰 것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해 주는 게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인정을 할지 말지 이 논란이 참 많고 인정 여부가 시대에 따라 좀 변하고 있죠. 아무래도 방금 언급하신 그 조두순 사건이 사실상 성범죄에서는 주치로 인한 뭐 심신미약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감경하지 않는다는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됐었죠. 당시 조두순 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자기가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거의 뭐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인정이 돼서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 징역 감형됐어요.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제 피고인만 항소를 했어요. 그때 검사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12년이 확정이 돼서 12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여론이 들끓었죠. 그럼요. 술 취해서 그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걸 봐주냐? 그러면은 누구라도 술 취해서 했다. 아니면은 일부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한 다음에 나 술 취해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럼요. 법적으로 스스로 그런 심신 상실 상태를 야기한 자는 당연히 그게 감면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악의를 가지고 그렇죠.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러서 감형을 좀 바라는 노리는 경우 네, 네. 그런 사례들이 맞아요. 나타날 것 같고 아까 그 라전 씨처럼 저 심신미약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붙일 수 있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법 제10조에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10조 3항에 보면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 그러니까 감경이나 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디다가 뭐 불을 질러버리고 싶어요. 근데 맨정신에 하자니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뭐 소주를 뭐 한 5병을 막 먹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불을 질러놓고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는
내가 취해서 그랬다. 감경해 주세요. 심신미약이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의로, 그러니까 위험의 발생을 이미 예견 했어요. 근데 내가 용기가 안 나서 내가 이제 억지로 지금 심신장애 상태를 유발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워낙 뭐 주치 감경을 주장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성범죄 한에서는 주치 감경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 아예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그런 이런 형을 감면받는 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모든 범죄에 대해서 뭐 주치 감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이제 내가 뭔가를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라는 이런 주장 자체를 못하도록 하자라는 네. 어떤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의미 있는 주장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주치의도 그렇지만 마약 복용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이든 마약이든 아니면은 환각성 뭐 약물 이런 것들을 복용했을 때 결국에는 정신적인 장애가 유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술이라고 달리 보고 마약이라고 달리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신적인 장애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장애가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현저하게 감소했는지 그걸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을 뿐이지 네. 그것이 정신을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데 작용하는 것이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이제 뭐 특별하게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마약을 저는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그 능동적으로 했다는 그게 일단 심신미약이어서 했다라고 하기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 마약은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일부러 뭐 주사를 놓지 않는 물론 술도 이상 이제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정신 장애 상태를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또 꽤 있습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전면적으로 이 규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극단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을 하되 이걸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이 100명 중에 1명이든 1000명 중에 1명이든 진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감소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없애자라는 것보다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정신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꼼꼼하게 하고 그 요건들을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좀 시간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형법적으로 이거 처벌을 할 때는 그 행위가 인정이 돼야 돼. 이거는 처벌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근데 그 처벌하는 행위가 이른바 뭐 정당방위라든지 그 유법성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유법성도 인정이 돼. 근데 책임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가 되는 행위도 했고, 그것도 참 위법한 행위예요. 뭐 정당방위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느냐, 그게 결국 심신미약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치료 감호의 형태로 이런 이제 심신 장애자로 인정돼서 범죄 행위가 인정된 사람들은 이제 일정한 기간에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치료를 하고 이런 거는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라전법정 이번 주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가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어서 그런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5일 이 자원봉사자의 날이었었는데요. 이날을 맞아서 지역마다 자원봉사자 주간을 열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 자원봉사자 상을 수여했는데요. 오늘은 여수의 우수 자원봉사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네. 바로 봉사의 달인 58세 정광수
자원봉사자입니다. 오. 지난 2007년부터 여수시 곳곳에 자원봉사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이 봉사 시간이 무려 957시간입니다. 가장 많았어요. 여수에서요. 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봉사 시간을 합치면요. 9,400여 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9,400시간 네. 거의 10,0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네.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이야기가. 네, 오늘 오후 정광수 씨가 방범 봉사를 하고 있는 여수 해양공원 인근에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이 눈웃음이 굉장히 선한 중년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오. 이번에 여수시에서 주는 우수 봉사자상을 받으셨는데 이 상을 받고 나서 좋기도 했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정광수 자원봉사자 만나보시죠. 봉사를 꽤 오래 하셨나 봐요. 우리 기억은 했는데 오래됐을 거예요. 어떤 봉사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교통봉사대 해양구조단 그쪽하고 그냥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떤 상 받으셨죠? 새 우수상이라고 해갖고 시에서 받은. 그 상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좋죠. 많이 좋아요. 혹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죠 봉사를? 동네 방범이라고 야간 방범이 있어요. 방범 쪽에는 계속 하, 수, 토 그렇게 세 번 계속 안 쉬고 계속 왔다 갔다. 옛날에는 강림동에 있다가 연화부터 들어와서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저녁 9시부터 해갖고 12시까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같이 해갖고 같이 했죠. 교통공사는 행사 때 그 도로변에 그 행사 쪽에 사들 도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지나면 사고 안 나게 잡아주고 그런 거죠. 여수에 벚꽃 축제 했잖아요. 한신 아파트 앞에서 복잡한데 해야죠. 집수리도 같이 하고 그래요. 우리는 또 안에 노인들 집 안에 그 살림살이 안 좋은 거 있으면 싹 걷어 담아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 네, 정광수 자원봉사자 만나보고 왔는데요. 라디오여서 그런지 전달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지적자계 상급이세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컷도 좀 줄여서 방송을 하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주위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여수시 자원봉사팀 김용우 주무관을 통해서 주인공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정광수 선생님은요, 다양한 봉사활동을 오랜 시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 해안가 청결활동이나 뭐 행사장 교통정리, 그다음에 야간 뭐 자율방범 등 다양한 부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들하고도 봉사자분들하고 소통도 원활하시고 활달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솔선수범해갖고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별로 그 교통이나 이런 야간 자율방범, 해안가 청결 활동을 주로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뭐 달인이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마지막에 봉사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참 인상 깊은데 다양한 봉사를 하신 만큼 기억에 남는 봉사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방범 봉사를 오래 하셨는데요. 현재는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여수 해양공원 일대 다니시면서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에요. 네. 음주로 인한 아찔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음주로 인한 사고들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찔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봉사를 할 때마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시민들의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술 먹고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옮기주고 그래. 그러니까 술 먹고 자기 방이라고 도로변에 잔 사람들도 있어요. 여름에는 더 많아요. 음식 갖고 와갖고 그 끊고 그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게 있으세요? 교통공사 같은 거. 그 사람들이 보면 교통공사 하고 있으면 수고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많이 해. 그러면 되죠. 이번에 올해 해돋이 그것도 있죠. 도산 하미남 거기 가서 또 그것도 해야 돼요. 31일 날 저녁에 들어가요. 오후에 갔다가 그 뒷날 1일 날 아침에 행사 끝나고 나와야 돼요. 작년에는 하미남이죠. 우리는 해돋이 못 보잖아요. 이렇게 교통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못 보죠. 해도 똑같아요.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선생님 기쁘신 거예요? 기쁘죠. 다 올해 다 그렇게 해죠. 아, 정말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이 가장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가올 새해 일출 명소에서도 또
교통봉사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가올 새해에요. 일출 명소를 많은 분이 찾을 텐데요. 여수 향야에 가시면요. 이 도로 한복판에서 열심히 교통봉사하고 있는 정광수 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일출 명소를 찾아가지만 정작 자신은 이 새해 일출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가 보람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게 자원봉사의 달인 정광수 씨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좀 우리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봉사에 진심이신 분이고 또 많이 존경스러운 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봉사에는 장애가 아무런 장애가 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도 돌아보게 되네요. 새해에는 좀 봉사를 좀 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말에 따뜻한 소식 감사합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